초격차 권오현. 프롤로그 변신. 어린 시절 제 꿈은 박사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 초에 봤던 김산호의 만화 정의의 사자 라이파이의 영향이 컸습니다. 주인공 라이파이는 악당을 물리치고 지구를 구하는 영웅으로 지금의 슈퍼맨이나 배트맨과 비슷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 만화에서 매력을 느낀 인물은 주인공 라이파이가 아니라 윤 박사였습니다. 윤 박사는 라이파이가 필요로 하는 제비기를 비롯한 다양한 장비를 척척 만들어주는 그야말로 만능 박사였습니다. 윤 박사의 역할이 너무나 멋있어 보였기에 저는 커서 박사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품게 되었습니다. 물론 나이가 들면서 박사가 모든 것을 만들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지만 그래도 어릴 때 품었던 꿈은 계속 이어져 공대에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1980년 첫 직장이었던 연구소를 퇴직한 후 공학 박사학위 취득을 위해 미국 스탠퍼드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던 것도 사실은 어릴 때 품었던 꿈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연구 개발보다 제조 생산이 더 중요했던 당시 우리나라 산업계에는 박사학위 소지자가 절실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은 대부분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있었고 저 역시 당연히 교수가 되리라는 막연한 계획을 가지고 미국 유학길에 올랐습니다. 제가 미국 유학 생활을 하던 1980년대 초 스탠퍼드 대학의 인근 실리콘밸리에서는 애플,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 아탈리, 인텔 등 수많은 혁신적인 회사들의 창업이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창업 붐이 일면서 공학을 전공한 전문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던 시절이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도 학계로 진출하기보다는 대부분 회사에 취업했고 어떤 동료 학생들은 학위를 취득하기 전에 창업을 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스탠퍼드 대학의 이런 분위기는 제게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교수가 되겠다는 저의 생각에도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 교수들의 교육 방법 또한 제게 큰 도전이었습니다. 그동안 어떻게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서만 교육받아 왔는데 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 무엇을 위해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하는지에 대해 생각하도록 깨우쳐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런 교육 환경 속에서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위를 마치고 교수가 되겠다는 꿈을 접고 기업에 들어가 무언가를 만들어 봐야겠다는 어릴 때의 꿈을 다시 꾸게 되었습니다. 윤 박사가 되고자 했던 어린 시절 꿈이 결국 삼성 입사의 길로 저를 인도한 것입니다. 1983년 삼성그룹의 창업주인 이병철 회장이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삼성이 반도체 사업에 진출한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수의 국내외 정책기관들은 이 결정에 모두들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국과 삼성은 반도체 산업에 진출할 수 없다는 비관적인 보고서가 줄을 이었습니다. 반도체를 개발할 연구 인력도 없고 생산 경험도 없으며 연구 개발을 위한 인프라도 부족한 상태에서 반도체라는 첨단 기술에 도전한다는 것이 무모하게 보였을 것입니다. 스탠퍼드 공학을 전공한 저조차도 삼성이 메모리를 개발하겠다는 발표에 약간의 의구심을 가질 정도였으니까요. 바로 그때가 1985년 제가 삼성 반도체에 입사한 해였습니다. 당시 한국 내에는 반도체를 전공한 사람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실리콘밸리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연구 인력들을 현장에서 채용하여 메모리 반도체 개발을 시켰습니다. 저도 그렇게 입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삼성 입사를 결심한 이유는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가 진행될 것이고 그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를 개발하는 과정 자체도 제게 큰 흥미거리였습니다. 그런 지적 호기심이 저를 삼성으로 이끌었습니다. 제가 실리콘밸리의 연구소에서 처음 맡은 업무는 4MB D램의 공정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연구 개발에 진척이 있자 저는 1988년에 귀국을 결정했고 회사는 저를 공정개발팀장으로 발령을 냈습니다. 저는 큰 위기감 속에서 그 일을 맡게 되었습니다. 당시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일본이 주도하고 있었습니다. 삼성은 개발과 생산, 시장 점유율 등 모든 면에서 일본의 경쟁사보다 수년이나 뒤처져 있던 후발주자였습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자와 연구원 모두 회사 존립에 위기감을 갖고 일해야만 했습니다. 널리 알려진 대로 이건희 회장의 뚝심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 반도체는 존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었던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속적인 투자를 결행했던 그의 기업가 정신이 현재 한국의 반도체 산업을 만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저를 포함한 모든 삼성 반도체의 임직원들은 아침마다 반도체인의 신조 10개 항목을 외치고 일을 시작했습니다. 세계 반도체 시장의 일원으로 살아남겠다는 저희의 간절한 바람이자 다짐이 아침마다 사무실에서 공장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중 2가지 구호는 지금도 제 삶의 신조로 굳건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큰 목표를 가져라. 이런 단순한 것에 힘이 있습니다. 그때 전 임직원이 한 목소리로 간절하게 외쳤던 아침 구호가 하나둘 현실로 다가오는 것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정말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리고 큰 목표를 향해 끊임없이 노력하면 그 꿈이 현실이 됩니다. 결국 이런 삼성 반도체 임직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은 경쟁 일본 회사와의 기술 격차를 줄여가는 결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1992년 제가 개발팀장으로 일할 때 64MB D램을 세계 최초로 개발하면서 삼성 반도체도 메모리 분야의 선두 대열에 합류할 수 있게 되었고 그 후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의 자리를 지키게 되었습니다. 2017년에는 드디어 삼성이 반도체 산업 진입 34년 만에 인텔을 제치고 세계 반도체 업계 1위가 되었습니다. 기술 불모지에서 시작해 세계 정상에 오르는 기적과 같은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1997년은 제 인생의 변곡점이 된 해였습니다. 외환 위기에 빠진 한국이 IMF로부터 구제 금융을 받던 그 해에 전보 조치를 받은 것입니다. 메모리 사업부에서 시스템 LSI 사업부로 옮기라는 지시였습니다. 게다가 하반기에는 영업을 포함한 소규모 사업을 맡으라는 지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경영학을 전공하지도 않았고 그 흔한 MBA도 하지 않았는데 갑자기 영업사업 부서를 맡게 된 것입니다. 그전까지 회의나 보고를 통해 상사들의 경험을 어깨너머로 배우기는 했지만 체계적으로 경영의 원리를 배운 적은 없었습니다. 경영학 관련 서적과 리더십에 대한 책들을 읽기도 하고 훌륭한 강의를 많이 듣기도 했지만 실제로 실행하려면 뭔가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가정으로 비유하자면 부모 밑에서 살다가 결혼하고 독립해서 한 가족을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된 셈입니다. 가장이 되면 자신뿐 아니라 가족 전체의 생계와 안위를 책임져야 합니다. 저도 졸지에 가장이 되었습니다. 연구 개발은 주어진 내부의 목표만 달성하면 되지만 사업은 외부에서 돈을 벌어와야만 하는 존재의 이유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 평생 해보지도 않던 이른바 장사를 하게 된 셈입니다. 사실 처음 개발팀장이라는 임원 직책을 맡게 되었을 때 솔직히 조직 운영보다 기술 개발 자체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면에서 팀장으로서의 저는 조직의 장으로서 부족함이 많은 시기를 보냈습니다. 연구개발의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얻기 위한 조직의 운영 및 리더십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사업 부문장이 된 이후에 깨닫게 되었습니다. 연구개발직을 떠나 처음 맡게 되었던 사업부서는 퇴출 직전의 대형 적자를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연구개발에만 전념해왔던 저에게 그야말로 새로운 도전의 나날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영업 경험도 없었고 시스템 반도체 제품의 시장 경쟁력도 부족했으며 제가 가지고 있는 직급조차 낮았으니 고객들에게 무시당하기 일쑤였습니다. 심지어는 납품 기일을 어기고 보내준 제품을 회수해서 들고 나와야 하는 수모를 겪은 적도 있습니다. 그 후로 맡은 대부분의 사업부와 회사도 적자를 내고 있거나 실적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메모리 사업 분야를 처음 맡을 때도 적자 상태에서 출발했고 디스플레이 부분 역시 적자 상태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마음속으로 안 된다는 생각을 버려라 라는 구호를 다시 끊임없이 외치던 시기였습니다. 지금은 삼성 반도체와 삼성 디스플레이가 순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회사들이 적자일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리기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높은 산은 골 또한 깊은 법입니다. 영광만 펼쳐진 것이 아니라 무수한 난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 난관의 문 앞에 서서 번민의 시간을 보냈던 때가 가끔씩 떠오릅니다. 적자의 원인도 사업부마다 제각각이었습니다. 인재 및 기술력 부족, 투자 미흡, 품질 불량, 제조 경쟁력 취약, 영업력 부재, 경쟁 회사의 전략 등 여러 문제점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서 그 난관의 해결책도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조언을 해주는 사람도 없이 스스로 해결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 고생과 고민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 과감한 해결 방법을 시도해도 크게 트집 잡는 사람이 없으니 제 경영 아이디어를 시험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것입니다. 회사에서는 이미 포기한 부서나 회사라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에 제게 그런 자율권이 주어진 모양입니다. 이런 의미에선 더 나빠질 것도 없는 적자 사업부를 맡은 것이 제게는 일종의 행운이었습니다. 흑자 사업부를 맡았다면 실수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과감한 시도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입니다. 고생과 고민의 연속이었지만 적자 사업부를 많이 맡아왔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 새로운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고 또 수많은 시행착오의 경험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없는 경영의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영의 경험이 축적되면서 제가 생각했던 나름의 경영 방식을 실제 조직 운영에 적용해 보기도 했습니다. 경영자로 성장하는 데 필요한 경험을 쌓은 귀중한 시기였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처음 맡은 소규모 사업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면서 점차 더 큰 사업을 맡게 되었고 결국 전문 경영자로의 커리어 전환이 이루어졌습니다. 생각해보지도 않았던 전문 경영인으로 변신하게 된 저는 사업부장, 사장을 거쳐 삼성전자 대표이사라는 과분한 위치까지 오르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과정을 뭉뚱그려 샐러리맨 신화라고 부르지만 사실 이 모든 과정은 어린 시절 윤 박사가 되겠다는 꿈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바닥을 치고 위기에 처했을 때 계속해서 변신하려 했던 치열한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 꿈꿔왔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지만 공학을 전공하던 대학 시절부터 최고 경영자의 자리에 오를 때까지 40여 년간 제 삶을 관통했던 키워드는 단연코 기술이었습니다. 학생일 때는 기술의 원리를 배웠고 실무자일 때는 기술을 개발했으며 경영자일 때는 기술을 판매했기 때문입니다. 시기별로 집중했던 모습만 다를 뿐 기술 하나로 인생을 살아온 셈이죠. 저는 이 과정과 경험을 통해서 한 가지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나 자신이 상황에 맞게 변신하지 않으면 성장은커녕 생존할 수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변신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연구개발 부서가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기존의 것을 과감히 버리고 새롭게 변신해야 합니다. 적자를 내고 있는 부서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변신해야 합니다. 현재 호황기에 접어든 사업부라 할지라도 언제 닥칠지 모르는 미래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 선제적인 변신이 절실합니다. 변신을 멈추는 순간 모든 부서와 기업은 망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저는 이 절박함에서 비롯된 변신의 당위성을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하고 다시 그 번데기가 화려한 나비로 황골탈퇴하는 장면으로 설명하곤 합니다. 애벌레는 번데기로, 번데기는 나비로 변신하지 않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애벌레가 번데기로 변해야 하는 이유는 화려한 나비가 되어 하늘을 마음껏 날기 위함입니다. 만약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가 변신을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따뜻한 곳에서 맛있는 잎사귀를 갉아먹는 것으로 만족하며 영원히 애벌레로 멈춰 있으려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마 세상에서 제일 몸집이 큰 애벌레가 될 것입니다. 살이 토실토실한 애벌레가 되겠죠. 이렇게 변신하지 않은 채 몸집만 거대해진 애벌레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 같나요? 하늘을 날고 있던 새의 눈에 띄어 가장 먼저 잡아먹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알에서 깨어난 애벌레는 변신을 멈추면 안 됩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위치에 만족하면서 더 이상의 변신을 멈추어 버린다면 반드시 다른 누군가에게 잡아먹히고 말 것입니다. 자신의 꿈을 실현하고 조직의 존재 이유를 달성하려면 끊임없이 자신과 조직을 변신시켜야 합니다. 변신을 두려워하고 거대한 애벌레로 남아있으려 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습니다. 거대한 애벌레로 남아있는 것이 만족하는 회사나 사업부서도 많이 보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거대한 애벌레인지 자랑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눈에는 하늘을 날고 있는 새들이 보이지 않는 모양입니다. 애벌레의 덩치가 커지면 포식자들의 손쉬운 사냥감이 될 뿐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변신하지 않으면 죽습니다. 그것이 제가 위기에 빠진 사업부서나 적자 회사를 맡을 때마다 깨달았던 교훈이었습니다. 삼성의 초격차 전략이 독보적 기술로 슈퍼사이클을 스스로 만들어내겠다는 목표와 방향이라면 차이를 만들고 끊임없이 변신하는 것은 초격차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방법입니다. 압도적이지 않으면 제 아무리 1등이라도 한순간에 무너지는 것이 요즘 시대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장하기 위해서 초격차라는 압도적 체제를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부단히 변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교훈을 통해서 저는 리더의 삶이란 규정할 수 있는 어떤 지위나 권위 같은 것이 아니라 삶의 방식 그 자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개개인의 인생 스토리가 다르듯 리더의 삶도 다양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은 정말 배우기 어려운 분야입니다. 연구개발이 무생물의 결과물을 탄생시키는 이성의 영역이라면 경영은 고객과 직원이라는 인간 자체를 이해해야 하는 감성의 영역에 속합니다. 이성의 영역은 어느 정도 이해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감성의 영역은 시대나 환경에 따라 다르게 나타납니다. 각 개인마다 다른 감성의 영역과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성적인 것은 어느 정도 고정적이지만 감성적인 것은 계속 변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영은 바로 이런 감성적인 영역에 대한 관리이기 때문에 정답도 없고 한마디로 천차만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상황이 바뀔 때마다 변신하면서 얻었던 교훈, 초격차를 향한 경영 일선에서 시도해봤던 경험을 정리해 공유하는 것이 후배 경영자들에 대한 도리라 생각하고 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본래 초격차란 단어에서 격은 사이가 떨어지다, 멀어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책에서 저는 자격이나 지위 등이 서로 다른 정도의 의미로 쓰이는 격차란 단어의 격에 좀 더 집중하여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또한 이 책은 경영 이론이나 리더십을 다루는 학문 서적이 아니라 저의 경험을 담은 생생한 경영 현장의 기록입니다. 누구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비유적으로 설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삼성이라는 거대한 조직을 이끌면서 경험한 것이기에 다른 기업 또는 일반 중소기업이 받아들이기에 거리감이 느껴질지 모른다는 생각 또한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기업이나 조직이라도 그것이 움직이고 발전해 나가는 데에는 보편적인 원리와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 책에 그러한 원칙을 담고자 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닥친 난관을 해치고 미래의 동력을 얻고자 하는 우리 시대의 젊은 인재들이 이 책을 통해 성장에 필요한 덕목과 관점, 통찰과 지혜를 얻게 되기를 바랍니다. 책을 쓸 때 삼성 반도체를 세계 1위의 자리에 올려놓는 과정에서 추진했던 전략과 전술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치열한 경쟁이 전개되고 있는 반도체 산업의 특성상 사업의 성격이나 기술적인 성명을 자세히 해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내용 중 일부에서는 구체적인 숫자나 회사명을 생략했지만 맥락을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이 점 독자께서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9월 권오현.